정부가 이른바 반세권으로 불리는 경기도 동탄과 용인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탄은 올해 들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인데 현장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규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풍선 효과 속에 과연 어디까지 규제를 묶을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주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발표 직후 찾은 화성시 동탄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규제였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갭 투자하실 분들만 못 들어오는 거지 내 집을 사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들한테는 달라질 게 없어요. 지금은 한 번 학습이 돼서 안 팔면 되지 뭐. 안 팔면 안 내는 세금이잖아. 보유세는 내가 좀 부담하면 되지 뭐. 그거 부담하고 나서도 시세가 올라가면 안 준다면 이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죠. 한편에서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기 전 오늘까지 계약을 마치려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오늘 정도는 조금 저희도 약속을 좀 잡은 상황입니다. 오늘 안에 해결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도 점심 때 약속 잡혀 있는 분이 있고 저녁에는 좀 잡혀 있긴 하는데 그거 지켜보고 나서부터는 정부가 오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는 올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들입니다. 주변 지역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에 반도체 성과 급발 매수 수요까지 몰리자 10.15 대책 이후 약 8개월 만에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집을 살 땐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5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단기적으론 거래가 줄고 집값 상승세가 위축되겠지만 실수요까지 억누르긴 어려운 데다 오히려 풍선 효과만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교통망 확충이라는 이제 근본적인 호재가 살아있는 지역이라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의 주택구매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상승률이 둔화되는 정도, 투기 수요나 가수요가 줄어드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일종의 풍선 효과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쫓아 규제 지역을 확대해 나갔던 과거의 악순환이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이 일제히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행들도 이미 올해 대출 총량 한도에 근접하면서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지방은행 중에선 BNK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이렇게 두 곳만이 일부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요. 경남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했고요. 광주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중단, 여계지역 집단대출 제한, 월별 가계대출 한도 50%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더 직접적인 대출 축소 완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해 올해 페널티를 받았던 광주은행의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지방은행 관계자 역시 시중은행처럼 비대면 대출 중단, 일일 선착순 접수 등과 같은 여러 안들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1분기 말 기준 전북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7%, 광주은행이 5.5%, 그리고 BNK 경남은행이 3.1%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지방은행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평균 4에서 5%대임을 고려하면 이미 단기간의 목표치에 다가선 겁니다. 이 문제는 주식시장 화랑에 따른 비투로 4월부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본격적으로 늘었다는 점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는 당장 하반기부터 은행권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작년까지는 12월 혹은 연말은 돼야 가계대출이 셧다운되고 대출 문턱이 급격하게 높아졌는데 당국의 추가 규제와 금리 상승, 생산적 금융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올 들어선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정부는 7월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과 함께 추가 대출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핵심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함께 담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 금지나 만기 연장 제한, 보증 비율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리도 부담입니다. 현재 은행권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신용등급 3등급 차주 기준으로 각각 연 6.1%, 연 7.4% 수준인데요. 기준금리 인상 시 각각 7%대, 8%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근 극심해진 증시 변동성의 진원지로 바로 이 2배 상품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당초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환율 변동성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환율은 잡지 못한 채 증시 쏠림 현상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증권부 전효성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기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을 좀 치솟게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드루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됐다 이렇게 탄식을 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변동성과 함께 높아지는 지표인 V-코스피 지수는 과거 금융위기 수준을 이미 웃돌 정도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요, 일간 수익률의 2배를 기계적으로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 막판에 이제 본주가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은 더 팔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가뜩이나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해서 국내 안에서도 변동폭을 좀 심화시키다 보니 하루 걸러서 하루꼴로 시장 급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 원인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사실 애초에 도입될 때 이 해외 자금 유출을 막겠다는 이 목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콩의 CSOP 자산운용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국내 자산인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한 단위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홍콩에 상장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호황을 맞물리면서 출시 8개월 만에 SK하이닉스 2배 상품이 우리 서학개미들의 가장 좀 사랑을 받고 있었던 테슬라 2배, TSLL의 규모를 좀 넘어섰습니다. 이때 당시 시가총액을 가져와 봤는데요. SK하이닉스 2배 그리고 삼성전자 2배 상품의 이제 AUM이 우리 돈으로 11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니까 이제 가급적 좀 국내로 들어와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도 비슷한 상품이 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최근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네. 기대했던 효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기 직전인 5월 하순경에 이제 환율이 1,500원대 초반 그리고 1,400원대 후반 이 정도였는데 오늘 환율이 1,500원, 1,550원에 육박하는 걸 감안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이제 환율 안정이라는 목표는 좀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이유는 좀 규모에 있었는데요. 국내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사가 상장될 무렵에 제가 아까 홍콩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상품들이 런칭이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돈 규모가 한 11조 원 규모였는데 이제 CSOP 측에 좀 물어보니까 한국 자금이 유입이 된 게 한 5,50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정도 규모가 다 나간들 혹은 다 판매하고 들어온다고 한들 환율이라는 이제 엄청난 글로벌 자금에 비해서는 좀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없었던 상황인 거죠. 실제 세이브로 자료 살펴보니까요. 이제 5월 말 기준에 이제 홍콩에 상장된 단일 종목 2배 상품들 이 규모가 한 3억 8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 돈이 우리 돈으로 치면은 이제 5,5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애초에 환율을 크게 자극할 만한 좀 대규모 자금 유출은 아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 두 배의 상품을 출시할 때 이 지금처럼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개의 종목으로만 한정한 것도 이 쏠림을 심화시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투자자 보호를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잘 알고 그나마 변동성도 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으로 제안을 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운용사들에게 두 개씩 고르라고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레버리지,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사실상 비슷한 컨셉의 상품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방을 바라보는 두 배 상품만 7종목씩 출시가 됐고 하방을 바라보는 건 한 종목씩 출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수요는 많은데 상품 라인업이 대형 종목 그러니까 두 개 종목밖에 없다 보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저 다양한 상품군들이 이제 딱 두 종목으로만 나오니까 좀 변동성이 좀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뭐 도입 명분이었던 환율 방어 효과는 좀 제한적이었고 뭐 시장에 좀 큰 파장만 남긴 것 같은데 네. 뭐 제도 설계 단계에서 좀 다른 선택지는 없을지 궁금한데 뭐 애초에 참고가 됐었던 홍콩의 제도는 어떻습니까? 네, 홍콩은요 사실 우리보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좀 먼저 내놨지만 자국 종목, 그러니까 중화권 종목을 가지고 두 배 상품을 만드는 것은 좀 아직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SOP 자산운용도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두 배 상품을 먼저 내놨었고요. 그리고 시차가 비슷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내놨던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차가 비슷하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주 두 배 상품이 좀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도 좀 이제 처음에 상품을 런칭을 할 때 이제 해외 종목으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해외 종목으로 먼저 출발을 해서 얼마나 국내 투자자들이 좀 이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강한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했었다면은 이제 너무 과도한 쏠림 현상, 두 개 종목에 7개 상품씩 이렇게 런칭을 시켜서 이제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그 7개 상품으로만 집중이 되는 것을 좀 막았더라면 좀 지금 같은 변동성 심화는 좀 제한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품 출시는 뭐 당연히 좀 필요한 부분이었겠지만 뭐 이 설계 단계에서 좀 판단을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가 사실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한국 증시를 바탕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연이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인데요. 어차피 좀 국내에도 레버리지 상품이 나올 거라면 처음부터 좀 시총 5위권, 10위권으로 좀 선택지를 넓혀서 주요 운용사들에게 좀 종목별로 배분을 했었다면은 지금 같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 현상은 좀 상대적으로 덜 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홍콩처럼 자국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를 처음 좀 통제하고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국 반도체주를 일찌감치 팔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포모 현상이 좀 극대화가 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는 두 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8개 운용사에서 똑같은 상품을 한날 한시에 내놓은 점은 결국 시장 변동성 극대화라는 좀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6거래일 만에 장중 1,55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주간 거래 마감가도 1,549.4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1,543원대 하락 출발했던 환율은 개장 직후 상승 반전에 1,550원을 터치했습니다. 지난 8일 장중 1,555.2원을 찍은 후 16거래일 만에 다시 1,550원 선을 넘긴 건데요.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매도가 영내 달러 매수세로 이어지며
하며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8천억 원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8거래일 연속 순매도세입니다. 1,550원 선 이상으로 환율의 추가 상승은 제한됐습니다만 이 분기 말인데도 이 같은 환율 상승세에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팔지 않고 갖고 있는 레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달러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 1,550원 안팎의 환율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N달러 환율이 162엔대로 뛰면서 원화 가치의 겨박제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N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62.41엔까지 치솟았습니다. 1986년 12월 당시 플라자 합의 이후 약 40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지난 2024년 7월 기록했던 고점도 뛰어넘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이 미일 금리 차가 당분간 좁혀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움직임이 강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가타야마 사스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엔저에 대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단호한 조치도 포함된다면서 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발언 이후에도 N달러 환율은 162엔대를 소폭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되며 원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오늘 주간 거래 종가까지 포함하면 2분기 평균 환율은 1,501.64원에 달합니다. 1,500원대 환율이 그야말로 뉴노멀이 된 건데요. 문제는 외국인 자금 이탈 같은 수급 상황이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엔화 약세 등 외부 여건을 봐도 앞으로도 환율이 떨어질 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환율이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급상으로도 크게 반전될 만한 것이 별로 없고 또 외부 여건을 봐도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엔화 약세 이런 게 버티고 있어서 1,600원 터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각에선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상장이 고환율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하이닉스는 다음 달 10일 미국 나스닥에 ADR을 상장해 최대 300억 달러, 약 4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인데요. 조달한 자금이 국내 투자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원화로 환전되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관건은 미국에서 조달한 자금이 실제 국내로 들여오는 텐데요. 이 부분에선 전문가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영향을 미치는 건 7월 말 8월 들어가면서부터 아니겠느냐. 달러를 보유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원화가 그래도 그 1,500원대 근접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게끔 하는 핵심 요인이 수급적으로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조달을 한 거를 한국으로 가져오면은 다행인데 아무래도 미국에다가 재투자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 실제 국내로 자금이 유입되는 건 7월 말에서 8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에 미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미국에 재투자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환율 안정에 끼칠 영향이 적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 니즈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에서 증권사들의 발행액 비중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최근 단기 자금 시장에 큰 손은 단연 증권사들입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증권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단기 사채 규모는 600조 원이 넘습니다. 만기가 짧기 때문에 롤오버 성격도 있지만 절대적인 발행 규모는 이미 지난해 전체를 뛰어넘었습니다. 월별 발행 규모를 보면 1월을 저점으로 달마다 늘어나더니 4월부터는 매달 100조 원 이상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단기 사채 발행 물량 가운데 증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달에는 80%를 넘어섰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돈이 급해진 것은 B2 급증에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 LP부서의 해지 포지션을 위한 선물 증거금 납입으로 실제 증권사들의 조달 니즈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사들의 늘어난 자금 수요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대형 증권사의 단기채 발행금리가 4.7%를 찍기도 했습니다. 증권사들은 LP 매매 차익과 7에서 8% 수준인 B2 금리로 조달 비용을 감내할 수 있지만 일반 회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금리 상승을 감수하면서 조달에 나서면서 4에서 5% 금리가 부담스러운 제조업체들 발행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삼성증권 6천억 원을 필두로 증권사 채권 발행은 이어질 전망이어서 금리 상승 추세가 쉽게 진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서남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메가 특구 추진과 함께 지역 근무자와 기업에 대한 차등 세제 혜택 방안도 공개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먼저 이번 투자의 가장 큰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네, SK그룹은 약 470조 원을 투입해 이 반도체 메모리 메인팹 2기와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삼성도 425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성하는데 이 컴퓨팅 센터는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반도체 패키징 기업 엠코는 1조 원을 들여 광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증설해 서남권 반도체 밸류체인을 강화합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되려면 이 정부의 뒷받침도 중요한데요. 어떤 지원책이 마련됩니까? 정부는 메가특구법을 적용해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한 번에 풀어줄 계획입니다.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은 정부가 최대 100%까지 비용을 부담해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또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역별 차등 세제를 도입해 투자는 더 편하게 이루어지고 인력은 지방에 더 머물고 싶도록 유인책을 설계했습니다. 기업에는 세제, 인허가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는 소득과 주거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재와 자본을 동시에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기존 용인 클러스터와 서남권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정부와 기업 간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겁니까? 네, 이 대통령은 용인과 서남권 동시 투자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에게 약속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용인 다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서 그럼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이번 투자가 대형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이 인프라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전영은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대통령께서 약속한 이 원스톱 행정과 국가 산단에 필요한 전력, 용수의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급 등 인프라 지원 답변에 감사드린다며 이 재차 확실한 약속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빠르게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최대한 빠르게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가운데 전력과 용수 확보 못지않게 포화에 다다른 송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세상의 이런 법위에서는 반도체 속도전을 가능케 하는 전력망 확충법 효과를 분석합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공식화되는 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호남권 투자 계획을 알리면서도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참고로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 저희가 9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장은 대규모 부지와 전력과 용수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고 최 회장의 말처럼 용인 클러스터는 계획 발표부터 첫 삽을 뜨기까지만 6년이 걸렸습니다. 토지 보상과 인허가의 시간을 뺏겼고 부족한 전력을 끌어올 송전망 문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송전선로 계획이 주민 반발에 10년 만에 공사가 마무리된 건 역시 전력망 구축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차원이 다른 반도체 경쟁이 펼쳐지면서 한전의 독점 체제인 송전망 구축에 민간 자본을 투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투자 소요가 이제 73조에 달합니다.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힘이 지금 버거워요. 현실적으로 인허가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규제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저항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걸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한전 혼자는 힘듭니다. 최근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전력망 확충법은 한전의 독점 영역인 송전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길을 열었습니다. 법안은 국가 기관망인 전력망 민영화 방지를 위해 건설이 끝나면 운영과 소유는 다시 한전에 넘기도록 설계됐습니다. 공장을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이 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겠고, 지금 시중에 자금은 많습니다. 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여유 자금도 좀 많고, 또 국민성장펀드 우리가 150조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인프라 쪽에 지금 50조 원이 이제 할당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들을 활용하고, 또 이제 대기업들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자금이 보태지고 한다면은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민간 자본을 조달하는데 지금 어려움은 저는 없을 거다, 이렇게 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발표됐지만 핵심 인프라인 송전망은 포화에 달해 추가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송변전 사업 완공에 평균 13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민간 참여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짓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기업이 직접 그걸 짓게 해주면 속도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법안은 하반기 국회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총력전을 외친 만큼 인프라 구축 탓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피지컬 AI와 스마트 로봇, 데이터 기반 정밀 진단 기술을 활용하여 부품 운송과 점검, 정비 전 과정과 효율성을 정확히 한층 높여갈 것입니다. 6월 30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